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이제 이순환 등기신청서 작성 실무 강의입니다. 저번 순환에 이제 지금 앞페이지에 교재 앞페이지에 제2장에 나오는 신청정보, 첨부정보에 대해서 등기신청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하진 않을 겁니다. 사실 등기신청서를 이순환부터 들으시는다는 것은 좀 너무 정비가 안 되신 거고,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순환은 조금 더 사례형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걸 더 강추 드립니다. 자, 교재 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신청 정보에 대해서 이제 조문이 규칙 43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인데, 규칙 43조 1항에 저희가 1호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가목하고 나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봐주시고, 제가 밑줄 그은 데 보시면 1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저희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그 말은 저 단서 부분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보존 등기나 부동산 표시, 즉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한다는 거 봐주시고, 나머지 2호 보시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이 단체라면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단체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를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등기원인과 연월일이에요.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이제 보존 등기할 때 어떻게 쓸 거냐. 보존 등기는 처음부터 등기원인과 연월일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이라든가 판결에 의한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환매 특약 등기 파트의 부분들,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에만 근저당을 설정할 때 이 등기 목적을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도 신탁 등기라고 단순하게 신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호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가 나오죠.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이제 그 문장에서 번호하고 일련 번호를 비밀번호하고 일련 번호 주면은 그걸 쓰면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이제 제공을 우리 시험에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전부 다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등기필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라는 것은 원본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따로 일련 번호하고 비번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항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 말소에서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라 하더라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만일에 설문에서 주어진다면 쓰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또 제공을 해도 나쁘진 않지만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에 때도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지 사용권 이전 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채무자 표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호는 등기소의 표시. 등기소 표시는 아무래도 관할 등기소겠죠. 그 다음에 9호에 보시면 신청 연월이라는 것은 바로 접수하는 날짜. 그래서 가끔 이제 설문에서 위임받은 날짜하고 등기 신청 일자를 별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임은 2023년 7월 19일인데 등기 신청은 7월 21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날짜와 접수일자를 잘 고민해 보시고, 2항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인적사항도 우리가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는 표현. 그래서 각종 거기에 대표자의 주소와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고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뒤로 넘어가시면 제공 방법은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7페이지 한번 보죠.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소나 이런 데 가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사실 이런 양식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양식주로. 그래서 위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 부동산 표시에 보시면 거래신고 관리번호가 있어요. 거래신고 관리번호는 언제나 저희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거래가액 등기라든가 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거래신고 관리번호라는 것, 그 다음에 거래가액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거나 유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할 때는요. 이 거래신고 관리번호가 주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적으시면 안 돼요. 거래신고 관리번호는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원인이 매매면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해서 원인 증서가 꼭 매매 계약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 증서가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결 정본, 화해 조서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원인 증서로 할 수 있죠. 자,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서면이 오게 되면 따라 붙는 게 있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그리고 여기 이제 쓰실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비춥니다. 실무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거래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이 여러 개면 매매 목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매매 목록은 항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 그쵸?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 부동산이 여러 개예요. 근데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을 잘 보세요. 관할관청당 하나다. 예, 한 개라면 이런 경우에는 또 매매 목록을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1차에서 배운 거예요. 만일에 제가 이제 서초구청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서초구에 있는 토지 하나하고 관악구에 있는 토지 하나, 그 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토지 하나 이렇게 세 필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신고 필증은 총 3개예요. 거래신고 필증은요. 무슨 단위로 하냐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수를 세시면 돼요. 지자체당 하나예요. 지자체당. 그래서 제가 서초구 하나, 관악구 하나, 강남구 하나면은 토지가 3필지지만 거래신고 필증은 몇 통이에요? 3통. 매매 목록은 필요가 없어요. 관할구청당 한 개시면 매매 목록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우리 실무예요. 자, 거래신고 필증 매매 목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붙습니까? 제가 할 때 뭐라고 했죠?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는 항상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공하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가 누구일 때? 등기 의무자가 바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때예요. 예, 요때만 저희가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우리가 논술에서 예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 붙는 게 뭐냐? 바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제 논하실 때는 우리가 외국인 재외국민일 때는 누구의 인감증명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으로 받아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재외국민이 처분임을 우리 국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맡겼다. 수민에게 맡기게 되면 수민도 인감증명을 내지만 매도인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본인들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 부동산을 이제 친권자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이해상반이기 때문에 누구예요?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미성년자 자리에 특별대리인을 앉히고 그 다음에 친권자를 등기권리자 측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미성년자께 아니라 특별대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기 의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거 맞지만 우리가 수임인에서 항상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국인 재외국민일 때만 수임인이 인감증명을 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 대리는 이제 있다면 법정 대리는 매도용이고 임의 대리는 매도용 인감이 증명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등기 원인 증서가 판결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판결 정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라 붙는 게 있죠. 확정 증명서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집행문 사연이면 집행문 사건에 맞춰서 가져오시면 되겠고 승계 집행문은 터질 일이 없어요. 왜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넘어가든 그걸 넘겨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 문제는 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머지는 뭐냐 이제 뭐 원인 증서되고 거래 신고 안 해요. 거래 신고 안 합니다. 거래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매매 목록 문제가 터질 일이 없고 부동산 양도 신고 계약도 우리 거기 보시면 유사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뭐 패소한 사람이 뭐 아무튼 그것도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판결 정보원에서 그냥 가시면 안 되겠고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맞죠?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이 판결 정보원 자체다가 저희가 검인을 받아야 돼요. 검인을.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화해 조서에 기해서 또는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온다. 이게 등기 원인 자체가 원체 매매 계약에 의해서 화해 조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화해 공고 결정,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이제 뭐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면은 이제 검인만 다 받아오면 돼요. 검인만. 거래신고 필증 잊지 마세요. 거래신고 필증은 스타트가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인 증명서면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래신고 관리번호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 거래신고 필증을 제공하는 사건에서만 관리번호라든가 거래가액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거래신고 필증을 제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청정보에다가 거래신고 관리번호 그 다음에 거래가액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신고를 했을 때만 거래신고 관리번호 그 다음에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기재한다는 거. 7페이지 가보시면 등기 목적이라고 있죠. 등기 목적은 이제 저희가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것은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이전이 매매일 때만 그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일 때만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증여부동산이 공유부동산인데 단독, 수증자가 단독이다. 그럴 때도 전부 다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 지금 소유 관계가 소유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소유 형태가 공유에서 단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매매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대물 반환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 목적을 저희가 어떻게 쓰느냐? 이때 등기 목적은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항상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에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전체를 넣기니까 단순하게 소유권 이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유 부동산을 단독 형태로 만드는 거 공유물 분할 말고요. 공유물 분할은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공유물 분할은 몇 번 누구누구 집은 전부 이전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 때도 뭐 이런 걸 안 씁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한 사람의 지분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매매로 해서 이렇게 넘긴다거나 증여로 해서 넘긴다거나 여기 뭐 현물출자 돼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쓰고 이전할 지분은 쓰지 않아요. 1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조심하시면 돼요. 9번에 보시면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그 볼 거고요. 뒤로 가시면 8페이지 가죠. 이걸 우리가 신청서 을지라고 하거든요. 신청서 을지에 보시면 시가표준액 및 옆에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 매입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옆에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요. 우리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거든요. 그때는 채권 재고액이 바로 그 기준이 돼서 우리가 채권 재고액을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발행번호도 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부하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소유권 경정할 때,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할 때 그럴 때 합의자가 추가가 됐을 때 전부 다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변경이나 소유권 경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은 뭡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은 바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갑과 을이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갑, 을이 있다. 3분의 1, 3분의 2다. 이 부동산을 갑단독으로 하고 싶대요. 갑단독. 갑단독이라는 것은 소유자 갑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지분을 여기다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 목적을 어떻게 쓰냐면 아까 전에 공유해서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공유물 분할이어서 1번 을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 그다음에 분할을 이제 뭐 판결이면은 판결에 맞춰서 확정일자, 계약이면 그 협의일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유자 갑 3분의 2로 등기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보시면 3분의 2 지분을 취득했으니까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합유자가 있어요. 합유자 갑 을이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 저희가 단순하게 지분을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합유자가 추가가 될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자로서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 그러면 합유자 1인이 추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무슨 등기예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지만 실질은 저희가 바로 소유권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소유권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합유자 끼워 넣어줘야 되겠죠. 갑, 을, 병. 부기 등기로 했으니까 종점 표시는 어떻게? 말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질은 지금 보시면 등기 목적이 저희가 등기법적으로는 소유권 변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뭡니까? 병이 지분을 내부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뭘 낸다? 바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이게 농지면은 뭐 해야 돼요?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와야 돼요. 내부적으로 돈을 주고 대가성이 있는 거래관계로서 소유권을 이제 일부를 가져오게 되면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면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등기 목적에 꽂히게 되면 원칙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실질은 행정과정은 전부 다 실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이 지분을 취득하는 걸 봐서 우리가 취득세도 내고 그다음에 농지면 농취증도 내고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목적으로 가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일에 갑을에서 그대로 공유로 갑을에서 갑을로 공유로 가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지분 비율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합유해서 공유로 가게 되면 구성원 변경 없이요. 합유자 갑을로 있다가 변경 계약을 통해서 공유자 갑을로 갈 수 있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때도 역시 저희가 소유권 변경 등기, 변경 계약을 통해서 1번에 소유권 변경 등기 갑니다. 그리고 공유자 갑 얼마 을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변경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것이게 되겠죠. 만약에 지분 비율을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3분의 1, 뭐 3분의 1로 간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대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에 꽂히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사건인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이제 그 사건 개수만큼 내시면 돼요. 사건 개수만큼. 등기무자의 등기필정보 봐주시고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가 있는데 등기필정보를 여러 개 주게 되면 우리가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표시로 가죠. 자,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부동산 표시의 맨 위에 토지 표시는 아주 깔끔합니다. 예, 토지 표시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뭐 답인데 뭐 아니면 그 대지인데 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1점, 2점을 쓴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토지가 한 필지밖에 없다. 대상 목적인 토지가. 그러면 1점, 2점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근데 토지가 여러 개 있다면 그때는 1점, 2점으로 내려가고 일반 건물 보죠. 일반 건물하고 구분 건물 표시를 한번 봐주세요.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록에 있는 거,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는데 문제는 도로명 주소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에 토지 표시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안 써요. 예,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우리가 뭐 택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사건에서 토지만 사건 토지다. 사건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문을 읽다가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아 이거는 건물에 관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층, 2층, 3, 뭐 지하층까지 다 표시해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구분 건물요. 11페이지 보시면 1동 건물 표시가 있고 12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지권 표시가 있다라는 것은 이 부동산은 전유 부분, 즉 전유 부분도 목적 부동산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은 목적이 우리가 전유 부분에 있는 거기 101호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부분도 목적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1페이지 앞에 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규칙 43조 1항 우리 다목을 보죠. 1항 1호 다목이요. 43조 1항 다목이요. 1항 다목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까 구분 건물이 제일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다목을 보시게 되면 구분 건물 해서 1동 건물 표시로서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 끊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로서 그거는 12페이지에 있어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어디까지 쓴대요?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 쓰고 끊고요. 대지권이 있으면 그 권리를 표시하라고 해서 우리가 대지권에 표시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등기가 격려한 그 날짜, 등기 원인 일자가 거기 눈에 보이시는 겁니다. 단서 볼게요. 다만 1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말은 11페이지에 넘어가시면 11페이지에요. 그 도로명 주소 밑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지하층 이 세 줄을 저희가 표시 등기를 하거나 보존 등기할 때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신청서에다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저 세 줄을 철근 콘크리트조부터 지하층까지는 지하실까지는 우리가 신청서에 쓸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줄 잘 기억하셔서 항상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저기 안 씁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도 저 세 줄은 안 쓰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도 안 써요. 언제만 보존 등기하고 표시 등기할 때만 저 세 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보죠. 12페이지에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에 건물 번호, 구조, 면적을 아까 조문에서 규칙 43조 1항 1호 다목에서 얘기를 했죠. 전유 부분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를 보시면 지금 대지권의 표시를 보시게 되면 두 필지 위에 한 동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대장을 어떻게 첨부해요? 대장. 토지 대장 2개에다가 집합 건축물 대장 하나, 그래서 3개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하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든 그때 다 내는 거죠. 그래서 토지 대장은 토지 필수 개수만큼 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가 5필지 위에, 지방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아요. 5필지 위에 조각조각 있잖아요. 조각조각. 넓은 토지 말고 조각조각 토지 위에 만일에 빌라가 있더라. 그러면 5개가 토지가 있더라. 인천 가면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5개 토지 위에 있다. 그러면은 토지 대장은 몇 통? 총 5통. 집합 건축물 대장 따로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에 표시해 보시면 대지권 비율 밑에 그 등기 원인과 연월일인데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건물에 관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건 뭐예요? 대지권 등기의 원인과 연월일입니다.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언제예요?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저희가 대지권 등기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하면서 대지권 등기 별도로 하죠. 대지권 등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등기 원인과 연월을 씁니다. 저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지권 등기가 이제 대지권이 발생한 날이 있겠죠. 대지권이 발생한 날, 그 날이 요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가액은 한꺼번에 아까 설명했습니다. 언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하는데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도 이 거래가액 등기, 거래신고 필증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되겠죠. 밑에 보시면 평가로 1번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소유권 보존 등기랑 진정명의 회복 X 부분이 있는 곳을 잘 보시고 상속등기 처음으로 할 때 상속등기를 경정등기할 때 그런 표현들 조심해서 처음 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경정등기할 때는 어떻게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13페이지 넘어갑니다. 13페이지의 평가로 3번은 우리가 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대위등기 이제 논술 외우신 분들은 잘 기억이 나실 거고요. 밑에 양가로 1번 로마자 양가로 1번에 공동신청 볼게요. 내국인인 경우는 이제 좀 깔끔합니다. 내국인인 경우는 등기 의무자 측에 등기 권리자 측에 다 쓰는데 이 지분을 어느 경우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지분은요 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만 지분을 기재합니다. 그 의무자가 수인일 때 지분을 기재하면 틀린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익적 기재상이에요. 무익적. 별로 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의무자 측의 지분을 쓰는 것은. 밑에 보시면 대위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 규칙 50조 가겠습니다. 규칙 50조. 규칙 50조를 가시게 되면 대위 원인 등기를 할 때 대위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일자는 둘째 치고 거기에 1호, 2호, 3호, 4호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1호 좀 볼게요. 1호. 자,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라. 그래서 13페이지에 가보시면 등기 의무자 측을 대위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무자 측에는 채권자 대위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채무자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위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 의무자 측 남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거나 남에게 권저당을 설정해주는 그런 경우는 대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등기 권리자 측이 대위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대위자라고 하면 지금 이 대안을 피대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요. 2호에 보시면 신청인이 대위자란 뜻이 나와요. 신청인이 대위자란 뜻은 13페이지에 보시면 대위 신청인이 바로 우리가 신청 정보에서 대위자가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표현이고요. 3호에 보시면 대위자의 성명,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3호에 보시면 박성준의 인적사항인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단체라면 어디까지 쓴다고요? 단체 명칭과 사무소 소지지. 채권자 대위를 했는데 이제 채권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은 밑에다가 기록해 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규칙 43조 한번 가보세요. 규칙 43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인적사항을 쓰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43조 1항에 우리 3호 보세요. 3호. 만일에 채권자 대위를 했는데 대위 신청인이 대위자인데 신청인이 법인이다. 그럼 법인이면 단체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는 당연히 쓰라고 했고, 그러면 대표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보시면 3호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 조심해서, 그래서 대위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도 신청서에 써줘야 되는 거구나. 등기명의인 경우하고 우리 채무자 한번 가볼까요? 법 75조 가보세요. 법 75조. 법 75조 2항이요. 법 75조 2항에 보시면 근저당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1호 채권액을 쓰고 2호에 보시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단체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까지만 써요. 여기하고 대위자가 법인인 경우하고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법인이 만일에 채무자다. 그러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우리가 명칭하고 등록번호만 쓰고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쓰지 않습니다. 그거 조문하고 아까 우리 대위 등기 신청에 대위자가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는 우리 규칙 43조 1항 3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몰아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신청서를 작성을 했을 때 만일에 실무 가시게 되면 대위 신청인에다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쓰고 또 대위자에게 명칭 쓰고 등록번호 쓰고 주소 쓴다고 해서 이게 보정을 오거나 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기 때문에. 저 다 때려 넣거든요. 뭐 대위자가 법인인지 대위자가 뭐 일반인지 가리지 않고 등록번호 다 쓴단 말이에요. 대표자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보정은 오지 않아요. 보정은 오지 않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찢어드리는 겁니다. 뒤로 가셔가지고 14페이지요.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의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란에 있는 법인의 그 강남 지점을 제가 어디로 올리라고 했어요? 양재동 뒤편으로 올리시면 돼요. 위에 있는 양재동. 강남 지점은 지배인 강미래가 사는 것이 강남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강남 지점을 그 양재동 뒤쪽으로 해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권리자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주김씨 종중 대표자 김정수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재건축 조합이나 뭐 이렇게 무슨 그 신탁 농협중앙회 뭐 이런 데 보면 가끔가다 대표자 이름이요. 대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합장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문에서 대표자의 자격명을 조합장으로 주어지게 되면 조합장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조합장. 그리고 조합장이라고 쓰지 않고 거기다 대표자 쓰면 다 틀린 걸로 쳐내올 거예요. 제가. 자격명은 우리가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단체는 대표이사, 어떤 단체는 사내이사, 어떤 단체는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대표자의 자격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설문 보실 때 조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4번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우리 우리 27조로 가죠. 법 27조. 법 27조 가보세요. 법 27조. 법 27조 보시면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게 단독 신청이 될 수 있고 공동 신청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의무자 표현을 생략을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등기 신청서에. 법률사무소에 혼자 온다 아니면 등기소에 혼자 출석한다는 의미지 의무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니라고요. 자, 법 27조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신청.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니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공동신청, 단독신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난 다음에 14페이지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를 보시면 전부 다 계약서에 있는 사람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망 누구누구로 표시했다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사망할 때는 망자 이름 써주고 밑에다가 상속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번호를 왜 기재하느냐? 여기서는 상속인은 거의 본인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어서 성명, 번호, 주소까지 다 기록을 해줍니다. 법 29조 7호 한번 가볼까요? 법 29조 7호. 자, 원인증명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망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청서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저희가 상속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7호에 보시면 단서 부분, 원칙적으로 이걸 각하를 해야 되는데 법 27조의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등기글은 매도인 망자 이름이 있고 신청 경우에는 상속인 이름인데 왜 안 해요? 저기다가 등기 의무자를 안 해보시면 망자 이름을 써놨잖아요.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그쵸? 매수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는 신청 정보에는 상속인 이름, 우리 매매 계약서에는요. 상속인 이름이 아니라 피상속인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하를 안 합니다. 역시 14페이지에 등기 권리자를 안에 보시면 망자, 매수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가 망자 이름을 꼭 빠뜨리지 마시고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니까 매도인의 란에는 상속인 이름만, 매수인 사망했을 때는 매수인의 상속인 이름만 덜커덕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망자 이름 다 써주셔야 돼요. 저희 법 65조 1호 가볼까요? 법 65조 1호. 보존등기 명인,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보시면 1호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이 있으면 포괄승계인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보존등기 신청인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만일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최초 소유자의 망 누구누구 쓰고 그 상속인을 밑에다가 써주면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여기에 포괄승계 안에는 포괄유증도 표현이 돼 있죠. 그럼 포괄유증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역시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수중자 이름을 보존등기 명의인에다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망자 누락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서에다가. 우리가 1차 할 때 그런 부분을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자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망자가 바로 원인증서라든가 각종 등기 기록과 대장의 연결면에 의해 있기 때문에 망자를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15페이지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동그라미 5번 등기권리자가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할 거냐. 미성년자가 등기권리자이긴 하지만 미성년자가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래서 이렇게 소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위 누구누구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누구 친권자 부가 있으면 부 누구 특별대리인 있으면 특별대리인 누구 이렇게 성명 주소까지만 쓰셔야 돼요. 왜 제가 미성년자의 그 법정 대리인 이영자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안 쓴 거예요? 자, 우리 규칙 43조요. 43조 1항 대리인에 의한 등기가 4호예요. 1항 4호 보세요. 1항 4호. 대리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은 어디까지? 성명, 주소. 그래서 친권자 이영자 옆에 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주소만 이렇게 써놨어요. 성명, 주소까지만 써놨죠. 그 조문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15페이지에 외국인 봐주시고요. 외국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외국인이 등기 권리자일 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국적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법무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외국인이 중국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 중국인인데 이걸 국적을 뭐라고 써야 되겠냐. 중화인민공화국인이 이게. 미국도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미합중국인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실무 나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대만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대만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대만인은 정확하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네. 그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법무사님들이 계시는데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대만 국인이라고 안 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요. 단독 신청의 경우 보시고, 단독 신청은 우리가 보존 등기라든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렇게 신청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 또는 피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구매주택채권 매입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면서 제가 할 거고요. 하면서 할 거고, 거기에 구매주택 매권 그 표에 매입하는 경우에 5번째 공유물 분할 봐주시고, 매입 필요가 없는 경우에 3번째 방점 보시면 공유물 분할에 의한 우리가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거예요. 제가 아까 실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분 비율로 가져가게 되면 실질은 이거는 취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분 비율대로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분 비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 많이 가져간 초과되는 부분만큼 뭐예요? 취득으로 봐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근저당권, 저당권 이전 등기가 보일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설정할 때도 매입을 해요. 단지 이제 2천만 원 이상일 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변경일 때는 원칙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매입하는 경우가 가로에 보시면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근저당권 변경 등기했을 때 채권 채굴을 증액하면은 증액되는 만큼 추가 설정이라고 했죠. 그 추가 설정이 바로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가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잘 봐주시고, 등기필 정보는 됐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표현 우리가 풀면서 하시는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풀면서. 뒤로 넘어가셔서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가시면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확인 서면이 주로 나오겠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 서면을 제공하라는 표현인데 일단 확인 서면 20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 확인 서면 하면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죠.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한 개마다 확인 서면이 아니에요. 제가 만일에 5개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근데 5개 토지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가 없다. 제공할 수 없는 상태다. 근데 한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은 확인 서면은 몇 통? 한 통이 되는 거예요. 한 통. 일괄 신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할 부동산 표시는 5개 토지를 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5개 토지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 보시고 거기 보시면 등기 목적이 보일 거예요. 등기 목적이라는 것은 이번에 하는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해서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5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이고 5개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 목적은 근저당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본인 확인 정보에 보시면 본인을 확인할 때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그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우리가 신분증으로 저희가 법무사님들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면 주민등록증에 동그라미, 외국인 등록증이면 외국인 등록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특기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사진을 찍은 모습으로 그래서 만일 오늘 제가 등기 사건을 위임을 받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 못했다. 그러면 2023년 7월 19일 몇 시, 지금 11시니까 오전 10시경 어디 건물 몇 층에서 만났는데 어떤 옷차림으로 왔다, 그날은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진을 찍는 느낌으로 거기다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필적 기재사항에 보시면 본인은 위 등기 의무자와 동일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공란이 있죠? 거기다가 그대로 그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 제가 확인하는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밑에다가 본인은 위 등기 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고 성명도 그분이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무사님들이 직접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필적 기재, 필적 다 조사하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그 란을 채우는 겁니다. 우무인 쪽에는 엄지손가락을 찍으면 돼요.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좌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좌무인으로. 그 다음 밑에 날짜 보시고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들의 성명 쓰시고 이 난에는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인을 찍을까요? 법무사님들은 확인 서면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인감증명 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개인 인감을 넣는 게 아니라 법무사 직인을. 법무사 직인. 대표이사 김정철이다. 그러면 대표이사 옆에는 항상 법인 인감 찍듯이 이 법무사 이름이 있고 법무사란 자격명이 있고 여러분 이름을 쓰게 되면 저기 있는 개인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법무사 직인. 네모 도장이 있죠. 법무사 직인. 네모 도장을 저기다 찍는 겁니다. 자, 이것만 제출하면 안 되죠. 자, 우리 규칙 111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111조를 가시게 되면 확인 서면 확인 주소가 있고 1항에는 확인 주소에 관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2항에 보시면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1항을 준용한다는 것은 신분증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첨부한다는 것은 저 확인 서면을 A4 용지라면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갖고 스탬플러로 묶어서요. 예, 서면이 2개가 있잖아요. 제가 만일에 확인 서면을 작성을 했다. 확인 서면을 작성해서 스탬플러로 묶어요. 뒤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예, 우리 신분증. 신분증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걸 반을 정도 접어가지고 여기다 법무사로 직인을 간이를 해버립니다. 첨부하는 거에서 제가 제 서류 그 등기 신청서에 보시면 확인 서면을 얘기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한 세트이고 신청서에다가 우리가 주민등록증 사본 붙여서 스탬플러로 묶어서 연결 서면에 의미해서 여기다 직인을 찍어요. 법무사님 직원에. 그래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첨부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가보죠. 제가 아까 등기 의무자 확인 서면은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21페이지 보시면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사자인 법인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란에 보시면 대표 자격 및 성명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표자. 조합이면 조합장이 될 수 있고 한명회사이면 무한책임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면 그렇게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이렇게 가는 거죠. 밑에 보시면 필적예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공증서면은 우리한테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공증서면은 우리가 공증서면만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또 뭐 해야 돼요? 확인서면 들어가면 무조건 뭘 들어가야 돼요? 인감증명 잊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돼요. 뒤로 넘어가시면 22페이지요. 자, 우리 아까 중에 규칙 111조 1항, 2항, 3항에 보시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여권이면 여권 사진일 거예요. 근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있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22페이지에 있는 그 서류를 저희가 제출합니다. 뭐 대신에? 신분증 사본 대신에. 이게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잘 안 해요. 대부분 여권도 잘 청소년 같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증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뭐예요? 학생증? 가능하겠죠. 또 뭐 있어요? 여권 많이 가져오거든요. 여권. 미성년자들은 여권.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신분증 제시하라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분보다 운전면허증을 많이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말고 이렇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스크린샷 해갖고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신분 확인서라는 것을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신분 확인서. 신분증 대신에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신분증 사본 대신에.
확인 일시 일자 쓰고 본인 확인 정보는 운전면허증인지 주민등록증도 이제 모바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그 대신에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식별 정보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식별 정보는 아무래도 뜨는 그 당시에 뭐가 번호가 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감증명서 발급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인감증명서 발급해 보면 발급 문서 번호가 나와요. 발급 문서 번호가.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없는데 그거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한 문구 한번 읽어볼게요. 신분증이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 복사가 안 떠진다는 거죠. 스크린샷 이게 아니라 사본의 화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분증 사본에 가름하여라는 표현이 보이죠. 신분 확인서를 작성함. 그래서 연도 쓰시고 결국은 이제 그 신분 확인서를 본 법무사님들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모두 보증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분증까지 이제 보증하게 생겼어요, 진짜. 사람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법무사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이 신분증 대신에 신분 확인서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네가 확인했잖아 하는 의미에서 신분 확인서가 더 붙어 들어갔다는 거. 시험에는 이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신분 확인서까지는. 신분증이 있다는 전제에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실무 나가시게 되면 신분 확인서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 첨부정보 제공으로 가겠습니다. 첨부정보 제공해 보시면 규칙 46조 1항 1호, 2호, 3호가 나오는데 주로 1호 문제는 잘 터지지 않아요. 2호가요. 등기원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여기 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 허가, 주무관청 허가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대리인 같은 경우 됐고 등기 권리자의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서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무자의 주소 증명서면 특히 6호 같은 경우 좀 조심하시면 돼요. 6호는 이제 등기 권리자는 항상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로에 보시면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합의에서 공유로 넘어갔어요. 합의에서 공유로 넘어가게 되면 합유자 갑을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여기 때 1-1번호 등기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되냐. 제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주소 다를 수도 있고 그쵸? 동일하다 그렇게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무조건 새롭게 기록된다는 것은 아무튼 타이핑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든 순간에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하고 번호 증명서면. 우리가 채권 채굴을 증액한다, 채권 채굴 감액하는 것은 새롭게 기록되는 건 뭐예요? 채권 최고액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희가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서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등기록에 이분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모든 순간은 전부 다 뭐다?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무예요, 실무.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등기의무자 주소증명서면은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 주소증명서면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의무자 주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망자에 또는 일정한 서면에 특별대리인 선임했다. 특별대리인이 저희가 등기록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대리인의 주소증명서면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왜? 동일인 증명서면으로서 저희가 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고 7호 한번 볼게요. 7호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을 첨부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소유권 이전 때 앞에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5개 필지 위에 구분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3층에 301호에 대해서 구분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지도 뭐예요? 지분 5개 필지에 대해서 대지 지분도 301호와 함께 소유자에게 매수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총 5개가 아니고 6개가 돼야 되겠죠. 토지에 관한 거 5개 하나, 5개 건물에 대한 거 하나 해서 총 6개의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6호 보실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대장을 어떻게 첨부하는지 그런 것들 근저당 설정할 때는 우리 대장 첨부할 필요 없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보존금 등기할 때도 대장을 첨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 8호 좀 보겠습니다. 8호
이게 새롭게 들어가면서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동차할 때 교재를 싹 다 정리했죠. 예, 그래서 요거 강의할 때 제가 자필 서명 정보에 대해서 뒤에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자필 정보. 왜냐면 전판에서는 그런 게 내용이 없었어요.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자필 서명 정보를 내는데 우리 8호 보기 전에 양식지 한번 보러 가요. 양식지.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따끈따끈한 사람들이에요. 실무 나가면 이거 조문 안 봐요. 누가 얘기 봅니까? 설레를. 민법 조문 많이 볼 것 같아요. 뭐가 바뀌는지도 몰라요. 가서 보정 한번 세게 맞아 보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질문 오거나 그러죠.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37페이지 가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자필 서명 정보 양식지가 나옵니다. 밑에 변호사, 법무사, 자필 서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일반인이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등기 신청 사건을 누구한테 위임했을 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때만 이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위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서류의 제목.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 의무자 확인 및 저희 확인해야 됩니다. 실물 그 사람들 얼굴 만나야 돼요. 대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및 자필 서명 정보. 등기 사건에 표시해 보시면 부동산 표시 여러 개 쓰면 여러 개 필지 싹 다 씁니다. 등기 의무자에 보시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보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신분증 사본 신분증 보겠죠. 확인 이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님들이 의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또는 제공 못했을 때만 하는 거고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등기소에 함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등기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등기에 의해서 저희가 등기 의무자를 확인했는지. 만약에 등기 의무자란에 보시면 성명 주소가 나와요. 만일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공유다. 공유자 갑을이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 못하면 갑과 을에 각각에 대해서 확인 서면을 작성하지만 공유자인데 그들을 우리가 등기 의무자로서 확인하는 경우는 요거 확인 서면, 자필 서명 정보 한 통이면 충분해요. 확인 서면은 제가 누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의무자를 사람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부동산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자필 서명 정보는요. 사람별로 작성할 필요 없어요. 사건별로 작성하신다고 보면 돼요. 사건별로. 그래서 사건별로 작성하는 건지 사람별로 작성하는지 잘 보시고 그거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변호사, 법무사의 자필 서명 그 다음에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여기 등기 의무자 한번 볼게요. 확인 서면은 제가 누구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확인 서면은? 확인 서면은요. 등기 의무자 또는 본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 또는 본인. 우리 부동산 등기법 51조 한번 가볼까요? 51조. 법 51조 조문에 보시면 거기 등기소에 출석하는 앞쪽에 누구누구 이름이 나와요?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법무사님들은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법무사님 누구를 확인한다고요?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조문에 되어 있어요. 자, 규칙 46조 1항 8호 가보세요. 46조 1항 8호예요. 46조 1항 8호에 보시면 거기에 조문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1항 8 보시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즉 자격자 대리인이 다음 항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인 누구를 확인한다고요? 의무자, 등기 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정보. 저기 보시면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등기 의무자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등기 명인인 미성년자가 등기 의무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필 서명 정보에서는
등기 의무자 명인을 확인하는 것이고 확인 서면에 대해서는 누구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그래서 과목, 나목 봐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앞쪽으로 35페이지 가보세요. 35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9점의 자필서명 정보가 보이실 거고 양가로 2번 작성 방법에 양가로 나번 볼 거예요. 양가로 나번. 자, 등기 의무자는 어떻게 기재할 거냐? 거기 보시면 등기 의무자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예를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위임했다. 저희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뭐 친권자가 될 수도 있고 특별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쓰래요? 등기 기록상 명인인 미성년자를 자필 서명 정보의 의무자로 쓰고 만일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못해서 확인 서면을 작성하게 되면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 법정 대리인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외국인으로부터 처분 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 신청 위임을 하러 왔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등기록에는 명인이 바로 등기 의무자니까. 근데 얼굴도 보지 않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필 서명 정보를 할 때. 3호에 보시면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 신청을 위임했다. 그러면 저희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못하게 되면 저 지배인을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 서면을 작성하겠지만 자필 서명 정보에는 누구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법인 이름을 써라. 예,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이거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양쪽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당사자 본인도 확인하고 법정 대리인도 확인하고 거의 형식적인 서류인 거 맞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 나중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